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날 기독교 강요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8주 동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 특히 장로교 쪽에 몸담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좀 특이하게 장로교가 주류인 교회입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장로교가 그렇게 대세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장로교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장로교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장로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로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존 칼빈과 그의 대표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칼빈이 어떤 사람인가? 보통 한국에서는 존 칼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 학계에서는 존 칼빈이라는 표현보다는 존 칼뱅이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요. 프랑스식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읽으면 존 칼뱅입니다. 존 칼뱅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1509년 프랑스 북부 노용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1509년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배경 중에 흥미로운 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무장로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제는 아닙니다. 신부나 이런 건 아닌데 교회를 관리하는 것. 그 중에서 특히 교회의 돈 관리하는 일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분 밑에서 오남 이녀 중 아들이 5인 집이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흥미로운 게, 여러분이 역사에서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둘째 아들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세컨드 차일드 컴플렉스라고 하죠. 전혀 이 사람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좀 반항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것 같아요. 총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가 관료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시절만 하더라도 공부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죠. 요즘같이 이제 공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였는데, 특히 그 교육기관의 상당 부분은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 전이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 관련된 교육기관이 많았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아무나 그런 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후원, 그 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그 지역 이제 귀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종교적인 일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법학과 인문학, 고전학 같은 거를 주로 공부를 하댔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된 다음에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파리에서 파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 이 대학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저술 활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이 사람이 처음 써냈던 게 로마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세네카,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네카 전공을 했어요 원래. 세네카를 전공을 해서 세네카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파리 대학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 모임 같은 데를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인문학이라는 거는요, 인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 설명을 드리면, 그 전까지는 성경이,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제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로마 제국 말기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불가타본이라는 라틴어 성경으로 이게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 성경이 거의 이제 1000여 년 정도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 시절, 이게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전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그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라틴어는 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할 줄 아니까 그 당시 지식인 소리를 들으려고 되면은 헬라어를 잘해야 됐습니다. 헬라어. 근데 그러니까 라틴어가 결국 헬라어에서 이렇게 파생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리스고 그 그리스의 문화를 이어받은 게 로마고, 로마의 공용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좀 똑똑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헬라어를 할 줄 알았어야 되고, 근데 헬라어 텍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헬라어는 다른 고전 헬라어와는 조금 다른 코인의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인이라 그러면은 나는 헬라어를 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헬라어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 그건 이제 헬라어 중에서도 고헬라어인 그 헬라어를 읽을 줄 알아. 그리고 뭐 그거보다 한 몇백 년 후에 나온, 거의 1000년 후에 나온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헬라어로 읽을 줄 알아.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거의 500년 후에 등장하게 되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쓰인 코인의 헬라어, 이걸 다 할 줄 알아 하고 할 정도가 돼야지 이제 좀 이렇게 석학 소리를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랑 이런 분위기랑 얽혀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게 되고, 본인이 성장 과정은 카톨릭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 성장을 했지만,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개신교로, 종교개혁 진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자로서도 명성을 얻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533년 그의 친구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이 그 모임을 했었던 니콜라스 콥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학교 총장이 돼요. 요즘 그 학장이 되는데, 학장 취임 연설에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인용을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니콜라스 곱은 오늘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야기인 제자도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꺼이 좁은 길을 갈 줄 알아야 된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 그런 이야기를 제자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 과격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시절까지만 해도 카톨릭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심플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 교회 가면 돼요. 교회 가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돼요. 그러면 구원 끝. 그거면 다 됐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도 뭐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신부님이 그러면 네가 이번엔 잘못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헌금 좀 더 내 하면 헌금 내면 되는 거고 금식 며칠에 하면 금식하면 되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믿던 사람들한테 제자도의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한마디로 파리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잡아들이니까 이 깔뱅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도망을 갑니다. 스위스로 도망을 가서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원래 이제 제네바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고 원래는 스트라스부르크 지금의 이제 알사스 지역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는데 뭐 가는 길에 거기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네 사람 낚인 거예요. 낚여서 제네바에 자리 잡게 되는데 이 제네바에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자기는 목숨을 부지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자기 조국 프랑스의 종교 개혁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게 이렇게 계속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요. 프랑스 내에서 이 자기 조국인의 프랑스 사람들한테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첫째, 프랑스 사람들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과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좀 거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주사파 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불순분자, 아주 과격한 불순분자 취급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들어보지 않고 과격한 이 사람들로 여기면서 무턱대고 개신교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특별히 이게 이 사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첫 장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책을 누구한테 바칩니다라고 이게 헌사를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바치냐? 그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한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의 서문을 시작을 해요. 헌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타겟은 프랑스와 프랑스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키포인트로 두 개가 있어요. 첫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뭐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 프랑스에서 교회다 그러면 심플해요. 사람들은 교회 하면 뭐예요? 카톨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쟤네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아 그래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알겠어. 신부들 중에 좀 문제가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돈도 밝히고 너무 고압적이고 문제가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깰 수는 없지 않냐. 교회 내에서 정화작용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게 교회가 다가 아니야 라는 거를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도권의 계승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고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사람들이 주로 읽고 있었던 익숙했었던 라틴어 번역 성경, 불가타 성경,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잘못 번역이 됐는지, 쉽게 말하면 오역이 됐는지를 지적을 하면서 야 이제 보면 이제 그 시절로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부분의 이제 신학적 논쟁이 이 해석의 문제.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랬겠죠. 야, 너희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사람들한테 익숙한 라틴어 성경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개신교 진영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은 뭔 소리? 야, 이게 지금 헬라어 성경이 원래 성경인 건 너희도 인정하지. 이 헬라어 성경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잖아. 지금 너희가 읽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좀 다르네 내용이. 번역이 잘못된 거야. 그 번역을 잘못했고 오역을 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수용적이 되는 이 바라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자기 생각을 총 정리해서 내놓은 게 1536년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칼빈 나이가 31살입니다. 31살, 32살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절은 지금같이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있던 시절이 아니고 모든 글을 다 핸드라이팅을 하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 원래 이런 사람들은 떡잎부터 달랐는지 이게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나 이런 사람들보다 한 세대 후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주로 한 거는요. 자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지만 자기 선배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얘기를 정리를 잘 해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잘하는 창조적인 사람이라면 이 칼빈은 이 사람이 이제 인문학적 이제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주장들, 여러 선배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루터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루터로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좀 이제 지식인들 중에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가담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참에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많은 이야기들 내놓았어요. 많은 이야기들 내놔서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분쟁하냐? 같은 종교개혁 진영인데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의견이 다르면 이 심한 경우엔 같은 진영인데 저쪽 사람보다 더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전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운동권도 PD와 NL이 다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상이 의심스러운 인간들인데 그 내부적으로는 서로 되게 많이 싸웠대요. 그리고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았고 맨날 이게 이 알력이 심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 진영 내에서도 알력 다툼이 되게 심했고 의견 다툼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제일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으니까는 루터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루터란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진영은 나는 뭐 루터를 내가 존경하긴 하지만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루터와 같이 할 수 없어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안에 온갖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어떤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잘못된 주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쪽 전체가 욕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도 있고 자기네들이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이 제네바로 도망간 칼빈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엮습니다. 엮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개혁교회, 개혁주의,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되면 장로교라는 게 뭔지가 틀이 만들어져요. 틀이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틀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 사람이 이걸 라틴어로 썼거든요. 처음에는 초판은 라틴어로 썼는데 이 초판어로 쓴 기독교 강요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제 그 당시 좀 이제 지성인이다 그러면 라틴어를 다 사용하던 시절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이게 각 나라에 퍼져서 그 나라 상황에 맞게 정착이 된 거고 그 와중에 스코틀랜드로 존 낙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이 이 스코틀랜드에 전해지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라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장로교라는 이름은 아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있는 이게 스코틀랜드 이 개혁교회 사람들이 자기네는 장로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게 한국에 넘어와서 이 장로교라고 게 지금 한국에서도 널리 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은 장로교회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데 이 책은 그 이후에 한 4-5번 정도 이제 개정이 돼요. 내용이 막 많이 바뀌면서 추가되고 양이 엄청나게 불러내진 않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제네바에서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칼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한편으로는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이렇게 추가된다고 해야 되나요? 추가되면서 분량은 점점 늘어나고 좀 더 있다가는 이제 제네바로 사람들이 찾아와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도 종교개혁,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배워보겠다고 해서 칼빈을 찾아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제네바까지 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네바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뜻있는 젊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다듬어지면서 더 유명해졌고 이제 우리 같은 종교개혁의 후손들한테는 지금까지도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약간 배경 설명을 좀 한 가지 드릴게요. 프랑스가 칼빈의 고향인 프랑스가 왜 그렇게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수호자임을 자처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약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 제국이 망하고 게르만인들이 오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로마 제국이 붕괴되죠. 붕괴되면서 유럽 사회 전체, 기독교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 엄청나게 혼란에 빠진 와중에 이슬람이 쳐들어오죠.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지금의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을 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까지 진격을 합니다. 근데 이 프랑스까지에 있었던 그 이슬람 세력을 물리친 게 이제 뚜르뿌아티의 전투라는 데인데 이거를 했던 게 이제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뉴 대제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서구 사회를 갖다 구원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유럽 사회를 구원을 하고 기독교 세계를 그러니까 이슬람으로부터 지켜내고 났는데 그러면서 유럽 사회를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는데 이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원래 야만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은 문맹이었어요. 싸움만 할 줄 알지 이런 행정적인 건 전혀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읽고 쓰고 이런 걸 전혀 못하니까. 근데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행정조직이 붕괴가 됐잖아요. 행정조직이 붕괴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혼란했겠어요? 자, 이 혼란한 사회를 힘으로 제압을 하긴 했는데 이 거대한 땅을 거대한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자기네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력이라는 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왕이 지방에 있는 자기 부하들한테 편지를 하다 써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 뭐 군대를 동원하라든가 뭐 이 편지라도 써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 왕도 마찬가지고 왕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문맹이니까는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라는 게 최소한 자기네 국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자기네 땅이 어딘지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그걸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직이 뭐냐?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태어나면은 병원에서 출산 허가증 받아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요. 이 시절에는 출생신고가 뭐였냐?
교회에서 유아세례 받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지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기록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크 왕국은 로마 교황과 협력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넓은 땅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하들한테 쪼개주면서 이제 봉건제라는 거, 봉건 영주들이 각 지역에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크게 봤을 땐 교회를 통해서 이게 네트워킹이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왕국은 붕괴하게 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왜 프랑크 왕국이 붕괴하게 되냐? 이 사람들은 게르만들이잖아요. 게르만은요 상속을 균등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이렇게 큰 왕국이 있다고 칩시다. 이 왕국을 우리 사고 방식으로는 아들 중에 왕자 중에 뭐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똑똑한 아들한테 왕국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관례는 그게 아니에요. 이 왕국을 아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쪼개지다 보니까 국가라는 게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영주들이 있게 되면서 이 국가 권력이라는 건 사실상 완전 소멸하게 되는 거고 이제 교회만이 유일한 이제 하이러키가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있는 단체가 교회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이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지역, 그 영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주와 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영주나 영지가 상속을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귀족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속을 받다 보니까 저 나라 안에 내 땅이 있고 이 나라 안에 저 땅이 있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년전쟁입니다. 즉 영국 왕이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막 해요.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국 왕이기도 하면서 프랑스의 영주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 안에 자기 영주죠. 자기 땅이 프랑스 왕 땅보다 많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프랑스 왕은 영국 왕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영국의 왕이기도 하지만 넌 프랑스의 영주이기도 하잖아. 그럼 너 내 밑에 있어야지. 너 나한테 와서 인사해. 라고 프랑스 왕은 요구한 거고 영국 왕은 뭔 소리? 난 영국의 왕이고 프랑스에 있는 내 영지가 네 영지보다 더 많은데 내가 너한테 왜 그래야 되냐? 그리고 족보를 따져보니까 나도 왕위 계승권이 있어. 따지고 보면 너만 프랑스 왕으로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야. 혼맥으로 막 서로 얽히고 적히다 보니까 족보를 따져보니까 나도 왕위 계승권이 있네 라고 하면서 영국 왕이 이제 프랑스를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게 백년전쟁인데 이 백년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농민이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냥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있었고, 뭐 전쟁이 어쩌다가 있었겠죠. 전쟁이 어쩌다 있어도 영주들끼리 우리가 이제 이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게 말 타고 이게 막 가보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한판 꽝 붙는 그런 전쟁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근데 이게 전쟁이 100년을 지속돼요. 그러면서 영국 왕이 수세에 몰리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명분에 생각해 보세요. 명분,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귀족 사회입니다. 명분에서는 프랑스 왕이 앞설까요? 영국 왕이 앞설까요? 프랑스 왕이 앞서요. 왜냐? 공식적으로 난 프랑스 왕이고 너는 네가 영국 왕이기도 하지만 영국 왕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에 있는 내 왕국 안에 있는 영지에 있는 영주이기도 한데 그럼 네가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 맞죠? 명분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귀족들이 프랑스 편을 듭니다. 영국 왕 편을 드는 게 프랑스 왕 편이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왕이 무슨 그 당시에서 파격적인 제안? 파격적인 이제 짓을 뭘 하냐면은 영국에서요 일반 평민들 이 평민들 중에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장군기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프랑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도 이제 오랜 기간 전쟁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약탈했겠죠. 프랑스 농민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냥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그게 뭐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내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바다 건너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던 차에 이제 등장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다르크입니다. 이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는 불가능한 승리를 이끌죠. 불가능한 승리를 이끌고 그 승리 덕택에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7세가 랭스 성당이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대관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샤를 7세라는 사람이 제일 왕위 개선권자예요. 프랑스 왕. 근데 도망 다니느라고 정식 왕으로 이렇게 대관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 왕들은 전통적으로 이 랭스라는 곳에서 대관식을 하댔는데 이 랭스라는 데를 이제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프랑스 왕인데도 즉위를 못하고 도망 다니는 처지였는데 잔다르크 덕택에 그 지역에서 이제 영국 군대를 내쫓고 나니까 1429년 7월 17일에 랭스에서 이 샤를 7세가 정식으로 프랑스 왕이 된 거예요. 이게 근대 국가, 민족 국가, 이렇게 왕국으로서의 프랑스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는 프랑스 왕이라는 거는 수많은 영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영주들 중에 제일 주력한 영주라는 개념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왕이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처음으로 도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인들한테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프랑스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서로 내가 왕이야라고 둘이 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긴 사람이 왕이 되겠죠? 그러면 이긴 사람이 왕이 되는 때 형식적인 절차는 뭐냐? 그거를 로마 교황이 이렇게 추인한다고 해야 되나요? 로마 교황의 추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특이하게 이 잔다르크라는
좀 특이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신부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그냥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갑자기 이게 나타나서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을 받아, 요즘 우리 표현은요,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샤를 시대 당신이 프랑스 왕이 맞대요. 당신이 프랑스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랭스 가가지고 랭스의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하게 해준대요, 하나님이.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왕은 로마 교황에 비해서 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 당시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이기도 했지만 로마 교황하고 좀 맞먹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존 다르크가 받았다는 계시가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직통 계시인데 이 직통 계시가 진짜 정당성,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직통 계시고 이것이 옳다는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정당성이라는 게 과거에는 제일 중요한 혈통이었습니다. 혈통이나 이런 계승, 사도권의 전승, 이런 대를 이어서 이어오는 그것을 통하여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던 그런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저 시골에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신부나 목사도 아니고 심지어 수녀도 아닌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던 여자가 했던 게 정당성이 부여되기 위해선 또 다른 권위를,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프랑스에서 강조되게 된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류 이제 학문이기도 했지만 스콜라주의가 신스콜라주의로 발달하면서 프랑스에서 이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세상을 원인과 결과로 바라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어떠한 결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왜? 이게 여러분 그리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이유는 없지, 그냥 하나님이 네가 좋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너 이래서 하나님이 네가 좋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교회 전통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성 어거스틴은 그냥 하나님이 네가 좋대 라는 그런 전통이고요. 거기에서 카톨릭, 아퀴나스 이쪽 전통은 이래서 하나님이 널 좋아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네가 평소에 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유는 다양하지만요. 그런 이유를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이게 스콜라주의적인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왜냐하면 잔다르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권위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잔다르크가 객관적으로 이뤄냈던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그거가 곧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게 결과가 원인을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그런 거 있죠. 그 나무로서 그 과일로서 그 나무를 알듯이 이게 좋은 과실이 맺었으니까 이거 좋은 나무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객관적 현상을 중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풍토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원래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카톨릭에서는 흥미로운 게 무슨 기적이 있다. 그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끝나는데,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전문가를 보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진짜 기적 맞아 라고 하면서 기적으로 이제 교황청에서 공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가장 카톨릭과 근데 개신교에서, 우리 같은 개신교에서 뭐라고 해요? 야, 그게 아무리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개신교랑 카톨릭의 넘을 수 없는 벽이 성모 마리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톨릭 쪽에서 도대체 뭘 근거로 성모 마리아 이렇게 정당화시키는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카톨릭 쪽의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게 카톨릭 스콜라주의를 뒷받침하는 카톨릭의 적 사고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이제 프랑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이렇듯 잔다르크라는 성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한 거죠. 성경보다는. 그게 그런 분위기가 프랑스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게 독일에서 시작이 되죠.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이 됐을 때 프랑스의 포지션이 되게 좀 흥미로워요. 그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는 독일의 종교개혁자들을 지원합니다. 왜? 자기와 사이가 안 좋았던 신성로마 제국 카를 5세를 물매기려고, 그리고 자기와 사이가 안 좋았던 로마 교황을 물매기려고. 평소에 역사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프랑스와 1세가요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될 수 있었거든요.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커지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가 심해서 이제 카를 5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지금의 독일 쪽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프랑스와 1세로서는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가지면 또 하나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로마 교황에 대해서도 뭐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탈리아 뭐 전쟁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교황하고도 별로 사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개혁자들을 팍팍 밀어줍니다, 대외적으로는. 근데 프랑스 국내에서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설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단 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별로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너무 과격해 라는 생각을 프랑스와 1세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약간의 그 당시 기록 같은 거 살펴보면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그 당시 독일은 그러니까 학문의 중심지는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는 파리였습니다. 파리 대학이 유럽에서 제일 중요한 대학이었고, 독일은 이제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을 때 의도했던 바는 아니죠. 비텐베르그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프랑스 학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독일 촌놈이 뭘 알아? 그 비텐베르그 무슨 동네야 거기? 거기서 그 루터라는 그 친구 뭐 자기 신학 박사라고,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 신학 박사를 강조하거든요. 신학 박사인 거를 강조하는데, 그건 너 들어봤어 걔 이름? 이런 거예요.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 신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게 기독권, 그러니까 주류 세력들하고는 약간 이런 결이 달랐던 부분 때문에 프랑스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 종교개혁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가 돼가죠. 처음에는 이제 독일 저거 촌놈들이 뭘 알아 이러다가도 이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점점 힘을 얻게 되고, 특히 지식인들, 그 다음에 부유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파도가 퍼져나가는 것이 불안해졌고, 또 일부 그런 게 있잖아요. 항상 일이라는 거 하다 보면 이렇게 과격파들의 무모함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쪽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프랑스와 1세가 결정적으로 이제 빡친 게, 이게 그냥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이 어디를 갔는데 왕이 다니는 길 주변에 요즘으로 말하면 대자보로 도배를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가지고 사방에 이제 대자보를 붙여놨는데, 심지어 왕이 평소에 다니는 길목에도 그런 거 갖다가 도배를 해놓은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은 왕이 그거를 보고 이제 마음의 변화를 얻어서 이제 종교개혁에 하다 그런 생각을 사람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왕인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난 쟤네들이 무슨 주장하는지는 모르겠고, 그것들이 감히 내가 다니는 길 한복판에 저런 걸 써붙여놔? 라고 하면서 마음이 확 돌아서게 됐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 와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깔뱅은 제네바로 도망을 갔고, 제네바에서 자기 생각을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으로 써서 세상에 전했고, 그것이 다시 그의 고국 프랑스에 전해지고, 처음에 초판은 라틴어로 썼는데 곧 본인이 직접 프랑스어로 써가지고 이제 프랑스에 전해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